청취자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개를 뜻하는 한자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견, 개견자, 그리고 구, 개구자 이 두 개를 생각하실 겁니다. 늘 보던 글자인데 혹시 왜 개를 뜻하는 글자가 두 개나 있지? 무슨 차이지? 하고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큰 개, 작은 개 이런 표면적인 차이를 넘어서요. 이 두 글자에 겹겹이 쌓인 역사, 문화, 그리고 그 시대의 감정까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이 두 글자가 어떻게 살아 숨쉬면서 의미를 바꿔왔는지 그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 볼 거거든요. 단순히 글자 모양이나 소리만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글자가 존중의 의미를 담게 되고 또 어떤 글자가 비하의 낙인이 되었는지 그 안에 담긴 사회적인 뉘앙스의 변화까지 한번 같이 추적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역사의 첫 실마리부터 한번 풀어보죠. 이 둘을 가르는 가장 첫 번째 기준, 대체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까요? 아주 오래된 사전이나 고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의외로 기준이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나이와 크기입니다. 고대 문자학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설문해자나 유교 경전인 예기의 주석을 보면요. 명확하게 나와요. 견은 다 자란 큰 개, 즉 성견을 지칭하는 글자라고요. 일단 견은 다 큰 어른개를 위한 글자였군요. 그럼 구는 자연스럽게 그 반대겠네요? 정확합니다. 구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강아지나 아니면 몸집이 작은 개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 구자의 오른쪽에 있는 굴귀 구자의 원래 의미예요. 이 구자의 갑골문을 보면 사람이 몸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직 뼈대가 굳지 않아서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웅크린 채 젖을 빠는 아기의 모습. 거기서 굽어있다, 어리다, 미성숙하다 이런 의미가 나온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구라는 글자가 아기나 새끼를 뜻하는 일종의 상징 같은 거였군요. 그렇다면 혹시 다른 동물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나요? 말 맞자 옆에 구를 붙이면 망아지를 뜻하는 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는 일종의 새끼 인증 마크 같은 역할을 했던 셈이죠. 아주 체계적인 원리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와, 새끼 인증 마크라니 비유가 귀에 쏙 들어오네요. 언어에 이런 레고 블록 같은 원리가 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더 깊이 보니까요. 단순히 크기나 나이 문제를 넘어서서 이 두 글자의 태생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글자가 만들어진 방식, 그러니까 조자 원리가 다른 거죠. 견은 누가 봐도 개의 옆모습을 그대로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네 발로 서서 꼬리가 위로 싹 말려 올라간 모습이 아주 특징적이죠. 이 모양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진돗개나 시바견 같은 그런 아시안 스피치 계열의 개를 모델로 했을 거다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글자 모양을 뜯어보면 큰 대자가 보이네요. 이것도 우연은 아니겠죠? 아주 예리한 관찰이십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이 대자의 형태에 주목합니다. 이게 단순히 크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어른이나 임금처럼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견은 왕이나 귀족이 사냥을 위해 기르던 혈통 좋고 위풍당당한 개라는 뉘앙스까지 품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거죠. 아하. 반면에 구는 그림이 아니에요. 뜻을 나타내는 귀, 개사슴록변과 소리를 나타내는 구, 글귀구가 결합된 형성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스냅사진처럼 모습을 그대로 본뜬 글자고 다른 하나는 의미랑 사운드를 조합한 글자군요. 그렇죠. 심지로 일설에 따르면요. 구는 집안에서 말뚝 같은 곳에 끈으로 묶어두고 키우던 작은 개에서 유래했다는 주장도 있어요. 시작부터가 다른 겁니다. 하나는 넓은 들판을 누비던 고귀한 사냥개, 다른 하나는 집안 울타리에 매여있던 작은 개, 이런 셈이죠.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네요. 현대 한국어에서도 우리가 어렴풋이 느끼는 그 어감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 시작된 거군요. 가령 우리가 애견이나 군견이라고 할 때는 뭔가 격식 있고 전문적인 느낌이 드는데 구가 들어간 단어는 어딘가 좀 거칠거나 비속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 감각이 수천 년을 이어진 거라니 소름이 돋네요. 맞습니다. 그 직감이 정확합니다. 두 글자가 품은 긍정과 부정의 뉘앙스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견은 충성, 헌신, 용맹,
고귀함 같은 긍정적이고 공식적 의미를 거의 독점하게 됩니다. 충성을 바치는 충견, 맹렬히 싸우는 맹견,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견, 다 그렇죠. 심지어 임금에게 충성을 다짐할 때 쓰는 견마지로라는 표현 있잖아요. 개와 말에 하찮은 힘이나마 바치겠다는 이 표현에서도 자신을 낮추는 대상일지언정 개의 충성심 자체는 긍정적으로 그려지죠. 그렇군요. 그럼 구는 완전히 그 반대편의 이미지를 다 가져갔겠네요? 네, 구는 비하, 미성숙, 야비함, 그리고 결정적으로 식용의 의미를 떠안게 됩니다. 권력자의 앞잡이를 비난할 때 주구, 즉 달려가는 개라고 부르고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비판할 때 양두구욕,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구욕, 즉 개고기를 뜻할 때도 예외 없이 이 구자를 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전혀 개와 관련 없어 보이는 글자들 속에서도 개의 흔적이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제사상에 음식을 올린다는 뜻의 헌, 바칠 헌자와 엎드린다는 복, 엎드릴 복자에 개가 숨어 있다니. 특히 헌자의 유래는 잠깐만요. 제가 한번 상상해 볼게요. 이 글자가 솥, 격과 개, 견이랑 합쳐진 모양이라고요? 그럼 신에게 바치는 가장 귀한 제물 중 하나로 잘 살찐 개를 솥에 삶아서 통째로 올렸다? 이런 건가요? 이렇게 신성한 글자에 그런 모습이 담겨 있다니 좀 섬뜩하면서도 경이롭네요. 네, 그 상상이 정확합니다. 신성한 희생 제물로서의 개를 상징하는 거죠. 복자는 더 직설적이에요. 사람 인변에 개 견자가 붙어 있죠. 말 그대로 사람이 개처럼 주인의 발치에 바짝 엎드려서 복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형상화한 겁니다. 와, 인간 사회의 서열과 복종 관계를 개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디테일이 나옵니다. 조선시대 문서들을 보면 이 헌이나 복자를 쓸 때 개자의 오른쪽 위에 찍힌 점을 일부러 빼고 쓴 경우가 많았다는 대목이었어요. 이 작은 점 하나에 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건가요? 그 점 하나가 글자의 품격을 바꾸는 결정적인 스위치였습니다. 원래 견자의 점은요, 상형문자에서 유래한 위로 말려 올라간 개의 꼬리나 쫑긋 선 귀를 상징합니다. 이 점이 없으면 글자는 개의 견이 아니라 큰 대가 되어버리죠. 점 하나를 잘못 찍으면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견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하, 정말 그렇네요. 그렇다면 왜 그토록 중요한 점을 일부러 빼고 썼을까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요. 바로 그 지점이 조선시대 선비들의 섬세한 문자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이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비천한 동물이라는 이종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주관하는 존귀한 직책인 헌관의 이름이나 윗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을 한껏 낮추기 위해 쓰는 복자에 그 비천한 동물의 형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걸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 일부러 피한 거군요. 네, 의도적으로 점을 생략해서 대자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글자의 격을 높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한 아주 세련된 방식의 배려였던 셈입니다. 와, 언어에 숨겨진 이런 암묵적인 코드라니 점 하나를 찍지 않는 그 행위 속에 상대를 향한 존중과 시대의 가치관이 모두 담겨 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탐사한 이 긴 여장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대화를 통해 우리는 견이 크고 혈통이 있으며 충성과 같은 긍정적 가치를 지닌 개를, 그리고 구는 작고 어리며 때로는 비하나 식용 같은 부정적 의미를 지닌 개를 뜻한다는 그 깊은 뿌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헌과 복자의 숨겨진 이야기처럼요. 한자 한 글자에는 단순히 사물을 가리키는 기능을 넘어서 그것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세계관, 문화, 그리고 타인을 향한 배려심까지 고스란히 압축되어 있다는 사실도 다시금 깨닫게 되었죠. 정말 글자 하나에 우주가 담겨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네요. 어쩌면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은 구라는 글자에 담겼던 부정적인 의미를 박물관에서나 찾아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언어는 서회의 거울이라고 하죠. 그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두 글자를 통해 계속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